네. 자, 우리 오늘 너무 멋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오늘은 특별히 네. 또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어차피 인생책 중에 넘버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든가요? 물론 뭐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맞닥뜨리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속 시원하고 또 너무나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해 놓은 책이 우리가 오늘 함께 북텔링 하려고 하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책을 씹어먹기로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 20년이 지났어. 근데 이 책이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다 소리예요? 20년이 됐다 소리예요. 20년이. 그것도 언제? 그냥 한국에 나온 게. 미국에서 발간된 거 말고 한국에 발간된 게 20년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아빠 가는 아빠 책을 여러분이 안 읽어봤어도 제목은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요. 20년째 살아남은 책이죠. 우리가 하루에 몇 권의 책이 발행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간,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게 스쳐 지나가는 책이 하루에 5천 권의 책이 발간됩니다. 그러면 이틀 지나면 10,000권, 3일 지나면 15,000권이 돼요. 그런데 이 책이 20년 동안 계속 발간이 됐다는 거.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터디셀러라고 하는 고전이 돼버리는 거죠. 고전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경제책이니까 20년 전과 지금과 좀, 아니, 우리가 그냥 뭐 철학책은 20년이 지나면 더 좋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책이 20년이 지났는데 이게 아구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엉뚱한 소리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게 놀랄 노자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리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놀라는 것이 뭐다? 내가 분명히 20년 전에 읽었는데, 내가 분명히 읽었는데, 그때 내가 이 책에서 가이드 해주는 대로 정말로 행동했더라면 지금 나는 100% 부자가 되어 있겠다. 그런데 나는 왜 행동하지 않았지? 요렇게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뼈 때리는 말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중에 보면 7페이지 쭉 이 앞부분, 요 부분만 이해하셔도 우리가 저랑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책을 전체를 한번 쭉 리뷰하시겠지만 만약에 나는 막 머리 아파 죽겠어요. 저 책이라고 하면 나 너무 머리 아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몇 페이지까지만 읽는다? 너무 재밌어요. 딱 15페이지까지만 이해해도 끝났다. 이 책을 자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만 이해해도 여러분 어디 가서 뭐 꿀리지 않을 만큼의 경제학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첫 번째,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부자 아빠의 교훈.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고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 봉사한다 이 말이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자, 첫 번째 보세요.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모두가 어쩌면 지금 가장 실감하는 게 뭡니까? 빈부격차의 격차. 이 격차가 자본주의에서는요, 기본값이거든요.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선택한 모든 나라는 어떤 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점이죠. 자본주의의 단점.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다 똑같이 어떻게 이거잖아. 그게 무엇이든 다 똑같이 어떻게. 그러니까 격차라는 것이 물론 실질적인 게 있지만 이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는 뭐예요? 다 똑같이 돈을 배분하겠다는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뭐예요? 당신의 능력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격차라는 것이 생긴다. 그런데 자본이니까 앞에 자본이 격차가 일어나니까 뭐예요? 빈부격차인 거예요.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쎄 빠지게 있잖아요. 막 연구를 했어. 2009년부터 12년 사이에 국가가 발전하면서 돈이 엄청 벌었단 말이에요. GDP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국가를 한 개인으로 친다면 박주희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렇죠? 이 국가가.
그래서 그 돈 많이 번 걸 누가 우리 국민들 중에 누가 많이 벌어갔는데 라고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누가 많이 벌어갔더라? 상위 1%들이 다 들고 갔더라. 이미 돈이 있는 것들이 이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돈을 다 쓸어 담았더라. 그래서 그 상위 1%가 누군데? 상위 1%가 직장인이면 괜찮죠? 내 남편일 수 있잖아. 근데 그 상위 1%가 누군데? 라고 직업군을 보니까 기업과 투자자들밖에 없더라. 거기에 내 남편은 없더라. 월급쟁이는 없더라. 자영업자도 없더라. 누가 있더라? 기업가, 사업가, 이재용밖에 없더라. 투자가 워런 버핏밖에 없더라. 이런 거예요. 왜 이렇고 왜 이렇고 요때 이제 저는 사사분면 얘기를 살짝 꺼냅니다. 그래서 자, 이 기요사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이 들어오는 방법은 네 개밖에 없다고 했어. 그래서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 직장인, 자영업자 영역을 우린 너무 성실히 열심히 일하지만 또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하지만 우리가 돈이 들어오는 그 수준으로 크게 그냥 블랙 앤 화이트로 나눠 본다면 자영업과 직장인 존이 뭐야? 돈을 위해서 일하는 존.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는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 영역, 직장과 자영업자를 돈을 위해서 일하는 영역. 자, 그럼 기업과 투자자 영역이 뭐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영역.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영역,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영역으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당신의 인컴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영역입니까?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영역입니까? 당신의 인컴. 자, 당신의 가정에 소득이 당신도 있고 남편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어느 영역이에요? 남편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 다 우리는 다 요쪽 영역이겠죠. 직장이 또 자영업이겠죠.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그러면 이 빈부의 격차를 당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세게 느낀다? 덜 느낀다? 더 세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40이세요? 그럼 지금 느끼는 빈부격차의 느낌이 있겠죠. 우리가 SNS를 봤을 때, 뭐, 뭐, 시간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는 영앤 리치들, 보면 상대적인 느낌이 어때요? 이것들이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아예 쳐다도 안 본 사람도 있어. 그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당신이 10년이 지나서 50이 되면요. 더 심하게 느낍니다. 당신의 아이는요. 더 심하게 느끼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누군가에겐 장점이지만 누군가에겐 엄청난 단점이에요. 자, 오케이. 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 저축하는 사람들은 패배자가 된다. 또 무슨 말이고. 저축하는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나 저축조차 못하는데. 살아간다 바빠 저축 못해서 누가 뭐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저축한다 하면 나 어쩔 때 부러울 때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패배자라고요? 그러면 저축도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저축하는 사람 패배자인데 저축도 못하면 뭔데? 요렇게 찝어줘야 된다고. 자, 넘어가 볼게. 8페이지. 2000년도에 닷컴 붕괴가 있었다. 그죠? 들어본 거는 같죠? 그죠? 들어본 걸 잘 몰라도 2007년에 부동산 붕괴가 있었어요. 자, 세 번째로 2008년에 금융시장. 약간의 10년 주기로 경제는 호황기도 있지만 불황. 그러니까 엄청난 붕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건 뭐냐면 이때 뭘 찍어냈다? 우리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이 느끼고 있잖아. 코로나 때 당신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받았어, 안 받았어? 그죠? 당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국가에서 그때 20만이가 사실 좋다고 썼어, 안 썼어? 썼죠? 그런 것처럼 요때도 그런 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돈을 찍어냈다, 국가가.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1929년도에 이때도 뭐예요? 대폭락이 있었는데 이때 이 그래프로 보면 표가 나야 안 나요? 9페이지
포시도 안 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2000년부터 2007년, 2008년 막 요럴 때 그래프를 한번 봐요. 이 붕괴 수준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돈을 얼만큼 찍어냈다? 엄청나게 찍어냈다. 자, 10페이지 보시면 돈을 찍어냈다. 붕괴 때, 코로나 때 돈을 찍어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돈을 찍어냈다 뉴스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전 세계가 다 찍어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돈을 찍어낸 것과 내가 돈을 은행에 저축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노?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 돈을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높아진다. 돈을 찍어냈어. 그러면 이 유통이 돈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선풍기가 뭐 제 옆에 선풍기가 있어서 선풍기가 한 대밖에 없었을 때 선풍기 가격과 선풍기를 막 대량 생산해서 찍어내서 선풍기가 10만 대가 생겨버렸어. 그러면 선풍기 가격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떨어지죠. 그래서 내가 원래 선풍기 사려면 10만 원 줘야 되는데 어머야 10,000원 주고도 사는 거야. 맞아요? 자, 똑같습니다. 돈도 상품이에요. 그래서 대붕괴가 됐을 때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니까 돈을 엄청 찍어냈어. 그럼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 떨어졌다? 떨어지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거 외우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려워하거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물가가, 물건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자, 어떤 연필을 10,000원 주고 살 수 있었는데, 뭐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는데, 물가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이걸 10만 원 줘야 똑같은 물건 하나를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냥 외우라.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물가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 당신은 열심히 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저축할 당시에 2000 지금 오늘 날짜에 써주면 오늘 날짜에 돈의 가치가 10,000원이 10,000원이야. 그런데 당신이 뭐 한 3년 동안 은행에 저축했어? 그런데 그 사이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 10,000원이 10,000원이 아니고 9,000원이 10,000원이다. 돈의 가치는 9,000원인데 그냥 액면가는 10,000원이지. 지만 이해돼요? 근데 그렇게 써주면 돼요. 내가 저축할 땐 10,000원이 10,000원인데 3년 지나서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10,000원이 9,000원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쎄 빠지게 저축을 더 열심히 해. 그러면 3년이 아니고 5년이 지나면 7,000원이 10,000원이 돼, 이 말이에요. 응. 내 눈에는 10,000원짜리인데 그 10,000원의 가치가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7,000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10,000원이 5,000원이 돼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당신이 10년을 저축을 하고 이자도 분명히 받았어. 3%든 5%든 고정 이자 있죠. 뭐 새마을금고도 2차 금융 다 이용하죠. 분명히 나 이자도 받았어.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내가 10년이 지나서 돈을 찾았을 때 내가 5천만 원을 찾았는데 그 5천만 원의 가치가 3천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요까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굉장히 모든 사람 다 이해합니다. 이제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말이에요. 이제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는 거. 이 예금 분명히 내가 5% 이자를 받았어. 3% 이자 받아 확정 몇 프로 받았어. 뭐 청년이라 해갖고 내가 또 받고 막 난리잖아요. 그죠? 받았어.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는 뭡니까?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패배자는 돈을 위해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들. 아까 영역을 다시 사사분명.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 패배자를 했죠. 두 번째 또 누가 패배자라고? 저축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또 정확하게 보니까 누구더라? 가난한 사람 또는 내가 나를 중산층이라고.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가난한 사람입니까? 중산층입니까? 혹은 부자입니까? 그럼 자기 다 중산층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배자네. 이렇게. 자, 3번. 당신의 집은 자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여기에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 이게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본이득.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는 것을 통해서 어 이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거는 굉장히 플러스적인 때를 얘기하는 거다. 내가 집을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 집값이 올라서 이득을 보고 내가 또 좀 더 괜찮은 집으로 옮겨서 또 집이 한 채인데 나는 자본 소득이라죠. 우리가 자본이득. 그쵸?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럴 수도 있죠. 그 내가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가 어떤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떨어지면 어때요? 내가 예를 들어 수성구에 무슨 두산 이브락 할게. 수성구에 두산 이브를 샀어. 그런데 내가 살 때는 10억이었는데 내가 팔 땐 15억이야.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수성구 말고 어디 있어요? 저 보성타운 샀어. 예를 들어. 뭔지 모르겠다. 보성타운을 샀어. 그 내가 3억 주고 샀는데 2억대 pus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뜻 생각하면 첫 번째 얘기한 걸 생각해서 자산인데? 여기에 좀 약간 부대끼는 사람 생각보다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에 엄청 부대껴 막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집을 장만했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요걸 좀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자, 밑에 보면 집은 결코 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집이 자산이 되려고 하면 당신의 집값이 오르고 당신의 집값이 떨어지고랑 상관없이 그 집에서 현금 흐름이 생겨야 돼. 그래서 근본적으로 집이 자산이 되려고 하면 집이 두 채여야 돼요. 집이 두 채여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첫 번째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물세 나가, 전기세 나가, 관리비 나가 절대로 자산이 아니다. 그 집이 올라도 자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집이 한 채 있으면 자, 그래서 당신의 집을 자산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오케이, 내가 자산으로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그 집에서 나오세요. 그 집에서 나오시고 그 집을 세를 주시면 그 집은 바로 자산이 됩니다. 근데 당신이 깔고 앉아 있어요. 그 집을. 당신이 사용해. 그러면 그 집은 자산이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그 집에서 나와라. 이러면 돼요. 그 집에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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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집을 살 때, 그쵸? 과거에는 뭐 이런 얘기 좀 해드려요. 과거에는 전세 끼고 갭 투자해서 뭐 이런 것도 많았지만 사실은 진짜 당신이 집을 자산으로 만들 때 예를 들어 내가 한뭐 2억 정도가 있어. 그러면 그죠? 1억 정도 되는 집을 두 채를 사서 거기서 월세를 받아서 내가 월세를 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자, 보통 우리나라,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은행에 대출 끼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집 한 채는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80%, 뭐 60%, 뭐 70% 이빨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소유해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마라. 100% 하우스푸어예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집값이 올라도 별 짜다리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은행에 대출금 다 갚고 진짜 내 돈, 예를 들면 뭐 한 1억이든 2억 정도는 될 겁니다. 아마 최소. 그럼 2억이야. 그러면 1억짜리 집, 그죠? 혹은 2억짜리 집을 사서 내가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주고 그럼 난 살 데가 없죠. 월세를 주고 그 월세만큼의 돈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월세를 사는 거예요. 월세를 주고 월세를 사는 거예요. 근데 소유는 있죠. 그 집이 소유잖아,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집의 가치가 예를 들면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내가
뭐라, 대출 안 받고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니,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 흐름이에요. 아무튼 이런 얘기도 조금 해주고. 자, 그 다음,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낸다. 부자들이 엄청 부자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자,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집에 주수입원이 예를 들면 정확하게 있죠. 우리 집에 주수입원. 어, 뭐, 남편이 직장 가서 뭐 우리 집에 주수입원 명확하죠. 그죠? 나라의 주수입원은요. 우리 집도 주수입원이 있죠. 그죠? 어떤 가게를 하면 뭐 메뉴가 많아. 그래도 우리 집에 단골 그거, 그러니까 주수입원은 돈가스. 주수입원이 있죠. 자, 그러면 국가에도 주수입원이 있다, 없다? 있다. 국가는 소득이, 국가도 소득, 국가라는 것도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소득은요, 세금이에요, 세금. 국가는 세금 외에는 소득이 발생할 데가 없어요. 국가라는 것은. 자, 그런데 국가는 소득이 세금인데 국가의 주소득원은 누굴까? 세금의 타겟팅, 세금에 정확하게 타겟팅되어 있는 주 대상자는 누굴까? 자, 사사분면에서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영역, 직장인과 자영업자예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영역, 사업가나 투자가는 프리덤이에요. 세금에 관해서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고용 창출이라는 것을 합니다. 국가는 고용 창출이 1번이에요. 왜냐하면 고용이 창출돼야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죠. 대상자가 늘어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세금을 많이 내는 머릿수. 그런데 아까 사사분면에서 기업가와 투자가들은 무엇을 만들어낸다? 머릿수를 만들어낸다. 월급을 준다 이 말입니다. 머릿수를 만들어내.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근본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합법적으로 세금을 도망다니는 게 아니야. 합법적으로 세금에 유리하는 세법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라고 말하면 돼요. 법인. 자, 혹시 당신 주위에 기업인인가 투자자들이 만약에 뭐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그들이 다 법인카드 쓴다. 혹은 법인카드로 쓰면 돼. 뭐 요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세율이 다릅니다. 우리의 영역이랑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투명 지갑이라고 얘기하죠. 도망갈 때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기업가, 사업가 또는 투자가는 합법적으로 도망갈 데가 있다 없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부자들은 세금을 덜 냅니다. 당신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더 오래니까 많이 냅니다. 라고. 자, 요걸 한번 썸머리 풀어드리고 이렇게 이제 요거 풀어드리고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 안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뭐 다 재밌어 해요. 뭐 재미없어요. 어떻게 면전에 대고 재미없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재밌어요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 또 만나서 얘기해요. 혹은 이렇게 줌으로 해도 되고 전화 통화로 해도 되고 그죠? 제가 책 읽은 거 원데이, 데이원 때려주고 얘기해도 되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지금부터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무슨 21페이지 여기는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빠 가난아빠가 탄생하게 된 베이스를 쭉 설명하게 되는데 이것도 정말 이거 재밌거든요. 이렇게 자 22페이지 부자 아버지는 가족과 자선단체 교회에 수천만 달러를 남기고 쉽게 돈을 남기고 가난한 아버지는 지불해야 될 청구서를 남긴다. 우리가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사후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정리를 할 네, 때 당신은 같이 법주의 리더님, 네? 우리 30분부터 또 뭐가 있거든?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럼 그래서 여기까지? 25분에 여기까지. 오케이 잠깐만요. 일시